크림반도는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들을 S-400, 판치르, 토르 네트워크로 무장한 포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베크, 사키, 카차, 그바르데이스코에 이 도시들을 러시아 전투기와 주요 군사 장비의 피난처였습니다. 이제 12월 20일부로 이 기지들을 러시아 제트기와 조종사들이 탈출해야 하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엘베크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기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수-27, 수-37, 수-35, 심지어 미그-31까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72시간 만에 이 매우 중요한 공군기지는 러시아 항공 역사상 가장 비싸고 굴욕적인 고철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력은 3일간의 지옥 끝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제트기들이 이륙조차 하기 전에 활주로에서 불탔습니다. 레이더는 눈이 멀었고 방어 시스템은 침묵했으며 소위 무적이라 불리던 미그-31들이 자기 경납고에서 사냥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푸틴은 거의 5시간에 달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고 완충지대가 설정될 것이며 크림반도에서 도네츠크까지 모든 것이 러시아의 역사적 권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연설은 현장의 현실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특히 250만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이 연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단순한 공격이라기보다 러시아 공군과 국민을 위한 총대피령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체계적인 파괴 작전은 무작위로 발사된 드론이 우연히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곰의 눈을 멀게 하는 꼼꼼하게 계획된 단계별 전략입니다. 12월 20일 밤에 일어난 일은 사실 48시간 전에 시작되어 양파 껍질처럼 러시아의 방공망을 벗겨낸 과정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특수작전 부대는 기지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벨베크 공군기지에 눈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조율한 첫 번째 공격에서 러시아 영공을 스캔하는 중요 레이더 기지와 S-400 부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판치르 S-2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S-400 트리움프 시스템에 속한 92N6 레이더, 2대의 첨단 내부 SBU 레이더, 그리고 한 대의 판치르 S-2 방공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전멸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러시아군의 전 방어 교리의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침묵은 기지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다가오는 위협의 눈과 귀가 멀게 했습니다. 판치르 SE가 보호해야 할 S-400 레이더를 보호하지 못한 실패는 러시아 방공체계가 완전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밤의 피해는 레이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예비 자산인 미그-31 폭사운드 요격기 또한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피격되었습니다. 미그-31을 러시아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탑재하고 매우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2억 달러가 넘는 이 손실을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수년 전에 이 항공기들의 생산 라인을 폐쇄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실된 강 미그-31 기지는 러시아에게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손실입니다. 푸틴은 이 항공기들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공장에서 재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그-31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크림반도에서 한 대가 이륙하면 몇 분 안에 흑해 북부를 휩쓸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방어막이 내려지고 전략 자산이 표적이 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밤, 이 열린 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치명적인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날 밤 발사된 드론 때는 이번에는 콘크리트 대피소나 연료 저장고가 아닌 활주로 끝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목표물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2대의 수-27 전투기가 드론의 정확한 타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중 한 대는 활주로에서 완전 무장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현장 정보 보고와 위성 데이터는 피격된 수-27 전투기 중 한 대가 완전 무장 상태였고 이륙 절차를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사건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의 격추는 단지 기체의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와 함께 날개 아래에 있는 아치-13 및 I-17 미사일의 폭발은 2차 폭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연쇄 반응은 활주로 자체와 인근 지상 근무 요원, 그리고 주변의 다른 장비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아치-13 및 I-17 공대공 미사일의 폭발은 활주로에 거대한 2차 폭발과 파편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그는 사실상 자신의 관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근 지상 근무 요원, 연료 탱커, 활주로 표면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 공군에게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벡은 S-400, 토르, 판치르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삼총사는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한 대조차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전략적 타격은 키로프스코의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또한 밤사이 키로프스코의 공항에 RSPUM 레이더가 피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항의 항공기 교통을 통제하여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파괴로 키로프스코에는 활주로만 남은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레이더 없는 공항은 조종사에게 어둠 속에서 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사용된 탄약과 공격 시점을 러시아군이 가장 취약한 시점인 비행 전 준비 단계와 일치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정보 능력이 크렘린의 극비 군사 비밀조차 무색하게 할 만큼 뛰어남을 증명합니다. 러시아 지상 근무 요원들이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거나 탄약을 장전하는 동안 수행된 이 정밀 타격은 러시아의 방공 교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 즉 IS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탐지하지 못한 실패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현대적인 저레이더다면 표적에 대해 수십억 달러짜리 S-400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엘벡 공군 기지는 더 이상 전력 투사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러시아 공군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파괴는 단순히 항공기나 레이더의 손실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는 크림반도가 더 이상 러시아군의 안보 요새가 아니라 항공기와 인력을 위한 개방된 표적 지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붕괴되고 많은 항공기를 잃자 크렘린 장군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은 항공기를 구하기 위해 크림반도를 포기하는 선택. 러시아 조종사들은 벨벡을 떠나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배치는 작전 비용과 전투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벡이 크림반도에 있어 항공기는 이륙 후 훨씬 더 빨리 목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어 대응 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보로시스크와 같은 더 먼 기지로 이전하면 이 대응 시간이 20분에서 30분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현대 공중 작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목표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더 긴 비행 거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항공기가 더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격 범위의 감소와 수송 능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이륙 중량을 가진 항공기는 더 적은 탄약과 더 많은 연료를 싣고 이륙해야 합니다. 이 효과는 공군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왜냐하면 전투기가 운반할 수 있는 탄약의 양은 비행시간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더 먼 기지, 특히 방공 압박을 받는 지역에 있는 기지는 전투기의 유효 전투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전투기는 대응 시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전투 지역에서 기동하는 시간도 잃게 됩니다. 이는 제공권 확보, 근접 항공 지원, 목표물 타격과 같은 임무의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공군의 기동성과 타격 능력을 약 40% 감소시킵니다. 이는 항공기가 더 이상 동일한 수의 출격을 수행할 수 없고 더 적은 탄약을 탑재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괴는 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엘벡에서의 이 파괴는 군사본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조종사들의 심리, 그리고 흑해 작전 균형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 사이에 퍼지는 조종석의 공포는 군대의 전투 의지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 있는 모든 러시아 조종사와 지상 근무 요원에게 근무 시간은 생존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조종사가 가장 취약한 순간은 하늘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석에서 엔진을 시동하고 관제탑과 교신하는, 즉 활주로 위에서 표적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 심리학의 역전입니다. 지상 근무 요원들이 언제라도 드론이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의 레이더 화면에 붙어 공황 상태에서 일하는 환경에서는 출격 생성률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엔진 소리, 모든 레이더 경보는 공황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떨리는 손으로 체크리스트를 읽게 만들며 결국 항공기들이 경납고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종사들은 항공기에 오르며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관역판에 앉는 것인지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무언의 항명 분위기를 만들어 지휘 계통에 주저, 임무 취소, 그리고 지상 병력이 공중 지원을 박탈당하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이 엄청난 파괴의 여파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크렘린의 선전기구는 러시아 군수 산업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으며 격추된 모든 항공기는 교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파괴된 것을 대체할 러시아의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지식의 이야기입니다. 12월 공격으로 파괴된 자산의 총가치는 1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한 대의 리그-31이나 S-400 레이더 시스템에는 수천 개의 정밀 마이크로칩, 서방제 첨단 센서, 희귀 합금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이러한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네보SBU 레이더나 포드렛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크렘린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낸 칩을 사용하여 이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현대전의 첨단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엔지니어링 인력과 전문 시설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시설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수리 구역은 없습니다. 손상된 항공기나 레이더를 우랄 산맥 너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송하는 것은 병참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있어 이러한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구멍입니다. S-400 포대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하룻밤 사이에 파괴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최소 3~4년의 생산 일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 속도는 러시아의 생산 속도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푸틴은 탄약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에 있는 그의 군대의 기술적 미래까지 잃고 있습니다. 이 공격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과는 고통의 균형화 원칙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아침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은 10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공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크렘린이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기지를 공격했을 때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다시는 키이우 상공을 날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푸틴의 장군들은 우크라이나의 항공 능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방정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든 우크라이나는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에 그것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공군력을 서서히 지식시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의 방어막을 형성했던 네보SBU 및 S-400 레이더의 파괴는 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석유 터미널인 노보로시스크까지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물류센터는 이제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노출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장군들은 함선을 구하기 위해 함대를 피신시켰지만 이제는 그들의 항공기도 피신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흑해에서 러시아의 존재가 전략적 패배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으로 영토를 점령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흑해에서 몸을 숨길 뒷마당이 없습니다. 사정거리 안에는 기다리는 무방비 표적들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크림반도의 불길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러시아 항공 전략에게 이번 12월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군기지는 더 이상 항공기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제 활주로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삼키는 무덤입니다. 판치르는 침묵했습니다. 레이더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가장 귀중한 전투기들은 벨벡에서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천재성을 러시아의 거추장스러운 군사기구를 자국 내부에 가둬두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몇 대의 항공기 손실이 아니라 반도에 대한 푸틴의 국방 독트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푸틴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모든 항공기를 러시아 본토로 대피시키거나 내일 아침 경납고에서 새 미그 31이 불타는 것을 계속 지켜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방공망은 이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이번 공격으로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최신 특별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